기초대사량이 높아야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초대사량은 꼭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만 늘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운동해서 근육을 늘리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운동이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헬스장에 갈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운동 없이도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기초대사량을 확 늘려서 살을 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총 4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만 따라 하셔도 예전보다 훨씬 살이 잘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총 에너지의 60에서 70%가 바로 이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칼로리가 자동으로 태워지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거나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거죠. 왜 먹방하는 분들도 많이 먹는데 마른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또 특히 운동선수들은 기초대사량이 진짜 매우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숨만 쉬어도 살이 많이 빠져요. 근육이 지방보다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소모시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는요, 기초대사량이 너무 높아서 3, 4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도 7kg이 빠졌다고 해요. 물론 무조건 기초대사량 때문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이제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보다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물 마시기예요. 에이, 겨우 물 마셔서 기초대사량이 오를까 싶으시죠? 실제로 독일에서 한 연구가 있었어요. 14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물 500ml를 마시게 한 다음에 검사를 받게 했더니 1시간 동안 신진대사율이 약 30%나 증가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30%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물이 대사율을 올리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열 생성 효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항상 37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체온보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37도까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마치 보일러가 찬물을 데우려고 가스를 태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찬물을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찬물을 마셔도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부정맥,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찬물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되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또 기초대사량을 높이겠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겠죠. 우리 몸에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되지 못한 수분은 그대로 몸에 남아서 붓기가 돼요. 이런 붓기가 계속 유지되면, 그리고 과량의 물이 계속 보충이 되다 보면 잘 빠지지 않고 결국 살처럼 남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양보다는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거예요. 물도 체한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목을 축이는 느낌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째 비법은 찬물 샤워예요. 제가 아까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샤워도 마찬가지예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체온이 내려가고 우리 몸은 다시 체온을 올리려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내는 조직이 있어요. 바로 갈색 지방이에요. 백색 지방은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에 그냥 쌓이는 나쁜 지방인데 갈색 지방은 약간 다릅니다.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체온을 올리게 되거든요.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갈색 지방은 체온이 낮아지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 갈색 지방이 일을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초대사량이 훅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갈색 지방이 자주 활성화될수록 기초대사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북극이나 남극처럼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남극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거나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지내야 할까요? 이러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사실 갈색 지방은 아주 춥지 않아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참가자들을 한 달 동안 약간 서늘한 19도 정도 되는 방에서 재웠어요.
그랬더니 참가자들의 갈색 지방 부피가 무려 42%나 증가한 거예요. 지방대사 활성도도 10% 이상 향상이 됐고요. 즉 너무 춥지 않아도 약간 서늘한 환경만으로도 갈색 지방이 활성화돼서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찬물 샤워도 얼음장 같은 물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15도에서 24도 정도의 물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팔다리부터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면서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 하실 필요 없고요. 1분에서 3분 정도로 짧게 끝나시면 돼요. 다만 이건 건강한 성인 기준이 되겠고요. 심장질환자나 고혈압, 저혈압, 노약자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찬물 샤워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잠을 보약처럼 쓰는 겁니다. 잠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수면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랑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이거든요. 잠만 잘 자도 살이 잘 빠지게 돕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랑 멜라토닌이 있어요. 먼저 성장 호르몬은 아주 고마운 호르몬이죠. 키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와 근육 유지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면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2018년에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이 비만 억제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백색 지방은 줄이고 지방 연소율을 높이는 식으로요.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살 빠지는 데 도움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질 않게 돼요. 심지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볼게요. 단 이틀만 잠을 부족하게 잤더니 어떻게? 식욕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포만감 호르몬은 18%나 감소했고요. 반대로 공복 호르몬은 28%나 증가했어요. 잠 못 잔 다음 날 유독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당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잠은 아무 때나 자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밤낮이 바뀌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에는 꼭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는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햇빛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아침에 꼭 15분 정도 햇빛을 쐬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아침 햇빛을 봐야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또 잠들기 전 최소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하고 멜라토닌은 공복일 때 분비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졸리니까 바로 잠드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자면 좋은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숙면을 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전기세는 아까워도 숙면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비법은 식단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 단백질 추천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단백질만 추천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단백질은 당연히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일단 단백질은요, 소화 과정에서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스스로 태워버리거든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칼로리여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먹을 때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먹는 게 좋냐면 자기 몸무게 1kg당 1.2g을 드시면 됩니다. 60kg 여성이면 72g 정도를 3끼 나눠서 드시면 돼요. 단백질도 무조건 닭가슴살, 소고기 이런 것만 드시는 것보다는 계란과 생선, 두부같이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통풍이나 신장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식물성만으로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조금씩 부족해질 수 있고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먹을 때 단백질 합성률과 흡수율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꼭 챙기셔야 하는 음식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다들 기초대사량 하면 단백질만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우선 비타민은 음식이 그냥 우리 몸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걸 몸에 쌓아두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해서 소모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소모하려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굉장히 잘게 부서져야 돼요. 이때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또 철분,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기능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 중에서 특히 요오드는 기초대사량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가 되거든요.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원료로 만든 호르몬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즉 기초대사량을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서 난방을 약하게 트는 것과 똑같아져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기초대사량 자체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먹고 심지어 덜 먹어도 살이 찌게 되고 얼굴이나 몸에 잘 붓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단백질만큼 필수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 그리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토곡물에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특히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요오드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요오드 같은 경우엔 너무 많은 섭취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좀 조절은 하셔야겠고요. 다만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했다면 추가로 보충제 같은 걸 먹을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과잉 섭취해봤자 기초대사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출하거나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좋은 지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지만 좋은 지방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윤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몸의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 효소의 원료로 쓰여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게 도와주고요. 둘째, 불포화 지방은 지방을 태우고 염증을 줄여서 대사 건강과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간과 근육 등에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태워지기도 하고요. 좋은 지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들기름,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좋은 지방을 가장 쉽게 챙겨 먹는 방법으로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방법이잖아요. 올리브유만 먹기 힘드신 분들은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훨씬 먹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 없이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간 서늘한 환경에서 지내보고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챙겨 먹으면 박태환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기초대사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전부 지방이 잘 타고 근육 합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딱 한 달만 따라 하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살도 저절로 잘 빠지게 되고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는 생활 습관이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정석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 같은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이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남들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찾고 내 몸에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로 바꿔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식습관, 현재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른 만큼 사실 다이어트 방법도 다 달라야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초대사량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다이어트 원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의사 류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